집값보다 더 위험한 건 유동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집값은 1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재산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사장님은 올해 65입니다. 30년 전 허허벌 판이던 곳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5천만 원 주고 산 그 아파트는 이제 15억이 넘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로만 보면 박 사장님은 부자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박 사장님의 부인이 쓰러지셨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당황했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15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박 사장님은 급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었습니다. 추가 대출은 어려웠습니다. 신용대출도 나이 때문에 한도가 낮았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아들, 딸에게 각각 2,500만 원씩 빌렸습니다. 15억짜리 집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돈을 빌리는 순간 박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집값이 높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유동성의 문제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단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유동성이란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당장 팔 수 없다면, 급할 때 쓸 수 없다면 유동성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중년층 대부분이 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통장에는 몇백만 원, 많아야 몇천만 원. 하지만 집값은 몇억, 십몇억. 종이 위의 부자,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 이것이 지금 우리 중년층의 현실입니다. 서초동에 사시는 이 사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이 사장님은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15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다행히 서초동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세가 20억이 넘습니다. 이 사장님은 안심하셨습니다. 이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관리비만 6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생활하려면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저축해둔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2천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2년 반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제야 이 사장님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생활비가 없다는 것이, 집은 탈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전세로 나가자니 요즘 전세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은 주택연금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젊었을 때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60이 넘어서야 알아보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장님은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매달 돈 걱정을 하는 삶. 이게 정말 부자의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당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십니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 답이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일찍 깨달은 경우입니다. 최 선생님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세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대출은 없었지만 현금은 3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5년 전 최 선생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2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7억짜리 아파트로 다운사이징을 한 것입니다. 주변에선 말렸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왜 파느냐고 더 기다렸다가 팔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남은 5억을 안전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억 중 2억은 정기예금에 넣었고 1억 5천은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은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이자와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과 합쳐서 매달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관리비와 생활비를 쓰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금 5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급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최 선생님은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팔았던 12억짜리 아파트는 지금 15억이 되었습니다. 7억에 산 아파트는 9억이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선 1억을 손해본 셈입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5억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최 선생님의 부인이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도 최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금에서 필요한 만큼 꺼내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도 없었고 급하게 대출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동성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신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은 팔지 않는 한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재산세만 더 내고 종부세 걱정만 늘어날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집이 비싼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급할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다운사이즈입니다. 최 선생님처럼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대책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것,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것은 감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넓은 집이 정말 필요합니까? 방 4개짜리 아파트에 부부 둘이서 사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방 2개짜리로 줄이면 생활하는데 불편합니까? 다운사이징의 핵심은 생활의 질은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조금 작은 평수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되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액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현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 걱정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최 선생님처럼 다운사이징을 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집을 옮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보장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인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65세에 시작하는 것과 75세에 시작하는 것은 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월세 전환입니다. 지금 사는 집을 팔기는 싫지만 유동성은 필요하신 분들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부를 월세로 내놓는 것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1층을 월세로 내놓고 2층에서 사는 것입니다. 혹은 방 한 칸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월세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고시원처럼 작은 공간도 월세 수요가 있습니다. 월세 수익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집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활용하는 것이니 심리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윤 사장님이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윤 사장님은 2층짜리 빌라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2층에서 부부가 살고 1층을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이 내 집에 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빈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든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1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윤 사장님은 이 월세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국민연금은 고스란히 저축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는 7천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통장이 텅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녀와의 합의입니다. 요즘은 자녀들도 힘듭니다. 집값은 비싸고 취업은 어렵고 결혼은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당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리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부모님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녀들에게는 미리 일부를 증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지금 필요한 돈을 받고 부모님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부모님도 자녀들의 형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